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연일 부동산 강공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SNS 협박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주택자 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확실하게 종료한다라는데 못을 박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마를 반복하니까 아마라는 건 없다. 진짜, 그리고 다음에도 이제 진짜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약간 우스개로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협박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 민간 주도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걸로 인해서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걸로 안정화가 되면 그렇게 쉬우면 네. 뭐 이전에 이미 안정화 시켰겠죠. 대통령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공격을 위한 공격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메시지를 제가 곰곰이 봤어요. 그랬더니 네. 뭐냐, 그동안 그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 온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뭐 징벌적이라고 할 정도로 출구하고 입구를 다 막아놨었잖아요. 그 과세로. 네. 그런 부분을 그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그 유예를 시킨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정말 해법이 있다 그러면 유예를 시킬 게 아니죠. 그 세제를 개편을 했어야 맞는 네. 것이죠. 그런데 계속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는 정책 신뢰라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책 신뢰라는 거는 그 정책을 펴면 일관되게 가겠다라는 것을 계속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메시지가 종합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5월 9일에 중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만기되는 그 시즈널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 시기적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이벤트를 계기로 다주택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요 이후에는 이거 계속 유예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안 할 거니까 입구 출구 막힌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 네. 그리고 입구 출구가 막히면은 그거를 또 토론해 가지고 다시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니 이번에 내놓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내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한 내놓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동의를 저는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 앞뒤에 있는 얘기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저도 앞뒤에 좀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저런 거는 좀 제거하고 네. 조금 더 신중한 메시지 내지는 좀 완성적인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부동산의 모든 우리 국민의 자산이 거의 4분의 3 이상이 잠겨 있잖아요. 이게 퍼포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작동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 국가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거를 해소하자는 건데
그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유능한 국민의힘이나 야당 분들이 계시면 아 그거는 이래 해가지고 좀 부족하고 이렇게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쟁에만 너무 매몰돼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무조건 공격만 하고 있는 어떤 야당의 태도의 모습들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계곡 철거나 코스피 5천보다 더 쉬운 게 부동산 집값 잡기다라고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고 좀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안 낸 게 아니고요. 이제 아이디어는 분명히 냈는데 이제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이 받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 문제는 정부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그 메시지는 분명해서 네. 뭔지를 알겠어요. 하지만 왜 그 메시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면은 결국 공급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택 공급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가 택지 조성을 해서 신도시나 아니면 신규 택지 지구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하나 있고 세 번째가 결국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써려고 했던 양도세를 중과해서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시장에 내놔라. 네. 그런 메시지로 공급을 유도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정부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은 세 번째 측면의 공급과 연결됐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러워서 내느냐 안 내느냐 실제 주택을 매물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은 보유세는 정가를 하면 돼요. 세금이라는 건 항상 정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본 게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조치는 알겠다 이거예요. 유예하는 거 더 이상 안 하겠다. 네. 하지만 가장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에 집이 필요한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라면은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도 정부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했던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민간 예.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협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과 관련해서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데 협조 안 한 거 없어요. 뭐냐? 국토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 정책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 여야가 서로 따지면 안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공급 방향에서 머리를 허심탄회하게 맞대는 게 중요해요. 예. 예. 제가 오세훈 시장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좋은 제안이 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을 못 받을 이유가 없고 토론과 집단지성을 강조하는데 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공급이 될 수 있지만 과거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것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비싼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격도 같이 올려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수요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투기 세력이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과거에 이미 역사에 반복된 경험이 몇 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을 채우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책을 가져오고 이런 걸 논의해서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것은 뭐 당연히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안과 저런 제안에 문제점을 종합해 가지고 목적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투기를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이쪽으로 투기가 들어왔을 때 돈이 너무 잠기고 생산적인데 돈이 쓰이지 않는, 자본이 쓰이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면 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상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이 규제를 통해서 하려고 그럴 때
문제가 뭐였냐면 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돈 갈 곳을 만들어주고서 규제를 해야 된다. 아니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뭔가 안정적인 하나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예. 그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부동산뿐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돈 갈 곳도 없이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우리가 열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배당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과 함께 안정적인 배당률을 준다면 현금 순환도 되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생기잖아요. 캐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선호하지 묻어두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요새 자기 행복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이제 돈 갈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을 좀 탄탄하게 같이 만들면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니까 참 좋은 현상이에요. 좋아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지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 현장에 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보다 많이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임대인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공이익 환수와 용적률 상한제 같은 그러한 규제 완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자는 거는 과감한 용적률 인상 그리고 공공으로 이익을 환수하자는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1, 2가 있어요. 사실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했는 그런 단지에도 내가 그곳에 사는데 내가 시프트에 살고 있다는 걸 얘기 안 하는 이상 알지를 못해요. 다 숨겨놨거든요. 똑같은 평수로.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머리를 맞댄다면 저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도 품고 네. 그리고 임대인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제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두 분처럼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것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토론하는 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도 기대해 보실 법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일단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라고 해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단 말이죠. 공직자의 다주택자 문제는 좀 어떻게 방향이 이어질까요? 뭐 대통령으로서는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건 이제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모들은 저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죠.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다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정말 내가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내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달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정책이 좀 더 힘을 받기 위해서 나를 희생적인 상황으로 나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참모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국민을 끌어가는 공직자의 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뭐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SNS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자 인원 수를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이 뭐 어떻게 됐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참모진 공직자의 어떤 다주택 문제들 어떻게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은 물론 공직자와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참모 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필요해요. 하지만 일반인과 그리고 설사 공직자나 그러한 선출직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투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인은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정말 투기인 세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사람도 있고 부모 네. 부양을 위해서 이주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 뭐 여러 가지 참모들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이냐 아니냐로 이중잣대로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의 시각을
정말 투기였냐 예. 아니었냐. 물론 투기냐 아니냐도 참 판단하기 힘들어요. 때로는 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데 근데 대통령의 말씀이나 지금 여야가 함께 보는 시각에서는 투기와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은 구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은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저는 참모들 공직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 관점은 정쟁이나 논쟁을 하기보다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양도세 중과 부분을 논의하면서 또 종부세를 논의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주택이 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한때 법안으로 논의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 부양 목적이라든지 자녀의 어떤 교육 목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많이 논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쟁이 아닌 정말 논쟁이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는 관점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순수하게 100번 양보해서 다주택자들이 자연스럽게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렇다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일반인과 참모, 공직자를 구분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견이 있는데요. 네. 공직자는요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가지는 무게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감이 없이 그 공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중잣대라고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네.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게 소명 의식이다. 소명 의식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런 소명 의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평가를 받으실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지 이걸 뭐 강제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도 마찬가지예요. 과세는요 징벌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으면 내는 거고 못 버티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공직자에게는 뭐 조금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차원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세, 소명 의식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고도의 알겠습니다. 도덕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개혁 법안에도 어떤 신속한 처리를 밝혔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이번 한병도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생을 강조하신 것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여당의 책임이 있죠. 책임인데 어쨌든 또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네. 없어서 조금 야당과 각이 설 수 있는 이야기들도 좀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원내 사령탑은 당대표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내는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득하는 자세, 그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는 보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질타할 것은 뭐 너무 명확한 건 질타해야죠. 예를 들어서 5.18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 관한 자세. 아니 어떻게 전두환을 당사에 걸자는 고성국 씨를 당원으로 과거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제명하지 않았나요? 그때 과거에 제명했던 거는 그럼 진정성이 없는 행위였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타는 질타대로 해야 되지만 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그리고 그게 모든 것에서 만능 치트키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개혁은 항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게 하는 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했던 고성국 씨의 제안을 두고도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극우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는 촉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취임할 때 사실 협치를 기대했어요. 네. 하지만 협치가 아닌 국민의힘을 단 한 사람의 당원 입당했기 때문에 그 당원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전체의 목소리로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 목소리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병도 원내대표가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병도 대표 원내대표 연설 중에 민생을 강조했지만 사실 정말 산업 현장에서 경제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은 얘기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특별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국회가 뭐 하고 있냐? 그것은 민주당을 겨냥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맘먹어서 통과 못 시킬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도 그제서야 대통령을 호통 한마디에 통과시켰단 말이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원하는 R&D 관련한 분야에서의 주 52시간은 예외로 하자는 부분은 빠졌어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다 차지하고 민생만 외치면 뭐가 됩니까? 민생은 문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인 팩트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국가 재정을 쓰면서 유연성을 가지자고 주장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R&D의 예타 적용, 면제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 2심에서부터 사법부도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부분은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2차 내란 종합특검도 통과시켰잖아요. 정말 민생을 원하면 구체적인 민생을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더 이상 그러한 내란의 그러한 정당으로 호도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호도한다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이 사실상 자 보세요.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이 세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게 어느 국민이 봐도 지금 자명한데 그걸 호도라고 하시는 건 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책을 입당한 한 사람의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통과가 됐습니다만 찬성률은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정 대표가 어제 이제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목소리를 냈던 이현주, 황명선, 강두구 최고위원과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은 가장 감동적일 때가 언제냐면 잘난 것을 보여주지만 그 잘난 것의 겸손함과 희생적인 거를 보여줬을 때 전율과 함께 겸손과 감동이 희생이요? 그렇죠. 예. 전율과 감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잘난 사람, 네. 자기가 잘난 건데 잘난 거를 마음껏 뽐내고 그 뽐내지지 않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감동적이거나 그것을 존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는 잘남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을 고려하고 그리고 권한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 함께 하려는 노력한 후에 그게 소진됐다고 생각하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먼저 하는 리더십이 그게 어떻게 리더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내에 반발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클 겁니다. 근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지가 않아요. 말은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어음이고 MOU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분열, 양상은 현찰이거든요.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손실에 대해서 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용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겸손과 희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모습 어떻게 보세요? 독주죠, 여전히. 왜냐하면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국회 입법 부분도 본인이 원하는 법안에 먼저 속도를 내서 다 처리했잖아요. 그게 검찰 개혁이고 지금도 하겠다는 게 사법 개혁이잖아요. 사실 민생은 뒷전이잖아요. 그리고 1인 1당원 1표제 네. 그 부분이 물론 통과는 최종적으로 됐지만 그 부분도 사실 지난번 부결됐을 때도 당내의 나름 합당한 절차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합당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독주다. 그리고 본인이 당의 그립을 더 세게 잡겠다는 그런 의도를 익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최종 중앙위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1인 1표제에 관해서 40%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소통이 합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민생 원하시면 민생에 더 귀를 기울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국회 민생을 복원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간다? 과연 정청래 리더십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얘기를 좀 짧게 그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국민의 의원총회에서 정성국 의원과 조공환 최고위원의 어떤 충돌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떤 언급이 나왔는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대표 연설에서 당내 통합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요. 사실을 어제 의총 자리는 당내 소장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자리였어요. 근데 의원이 아닌 최고위원이 들어서면서 의원과 함께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 그게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막말 설전이 나갔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마음은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송구스럽고 저희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보이고 한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당내 소장파도 마찬가지. 지금 지방선거 120일을 앞두고 함께 이렇게 단합을 한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당내에서 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요구하는 사퇴 국면에 직면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또 본인이 그 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것은 심판을 받겠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서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도 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전에 경찰 수사가 과연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변화, 혁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당대표부터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당대표 또 당대표 이외에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간의 설전 이런 것은 결코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글쎄요, 어떤 말이 나오든 국민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뭐 중도 외연 확장, 뭐 통합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몸은 다른 쪽으로. 저는 처음에 그 말을 했을 때 몸은 그 가려는 방향으로 틀었다. 이제 발걸음만 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몸도 틀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속인 거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요. 저는 이건 민주정당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렸다라는 예. 생각이고 만약에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면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윤리위 회부되고 조만간 제명될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